안녕하세요. 관세법 2차 관세법 강의를 진행할 정영진 관세사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관세법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알아볼 부분은 총칙으로 관세법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이 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의 목적은 부가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해서 관세 수입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징수 파트와 수출입 물품 통관 파트,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엄격하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직전 연도에 출제가 되었더라도 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부가징수는 2장에서 나오고 수출입 물품의 통관은 9장에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 통관에는 수출, 수입, 반송이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가징수하는 것은 수입 물품에만 부가징수를 하고 수출세나 경유세는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 관세 수입을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입 물품에 해당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보기 전에 일단 이 관세법, 이 관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이 수입 물품이 통관되는 흐름을 한번 쭉 살펴봄으로써 이 관세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관세법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징수 파트와 통관 파트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 그리고 관세법 목적을 통해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이 부가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납세 의무가 성립돼야 됩니다. 납세 의무가 성립되기 위해서 납세 의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과세 요건이라는 것이 충족이 돼야 되고요. 이 과세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 의무가 성립되고 납세 의무 성립을 기반으로 통관 파트에서 수입 신고를 진행해서 납세 의무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 절차가 여기 목적에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세법이 구조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관세법 구조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입 물품이 외국에서 보세 구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물품을 하역하고 보세구역에 물건이 반입되게 됩니다. 이게 6장, 관세법 6장에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보세 창고나 보세 공장, 보세 전시장 등으로 추가로 이동하기 위해서 보세 전시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보세 운송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보세 운송은 외국 물품 그대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게 8장, 관세법 8장에 보세 운송 규정이 있습니다. 이 보세 창고, 보세 전시장, 보세 공장, 보세 건설장 같은 경우를 보세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시점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이 반입되어 있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수입신고, 수출입 물품의 통관,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수입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물품의 품목 분류를 해야 되고 품목 분류를 함으로써 세율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게 3장에 나오죠.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에 감면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이게 4장에 나옵니다. 세율과 감면, 그리고 부가징수, 세율을 결정하고 감면을 적용할 건지 결정한 다음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 관세평가 부분이 과세 가격을 결정하고 납세 의무자를 결정하고 세율을 결정하고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이 모든 것이 과세 요건입니다.
이 과세 요건이 성립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되고 납세 의무를 확정하기 위해서 납세 신고, 수입 신고를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세 요건 부분과 납세 의무의 성립 같은 부분이 부가징수 파트에서 부가징수 파트에 나옵니다. 수입 신고를 통해서 이제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면 확정된 납세 의무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납부를 하게 되고 납부를 하든 아니면 뭐 부가 취소가 되든 어떻게 해서든지 납세 의무가 소멸하게 되죠. 이 납세 의무가 소멸하고 난 다음에 세액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과세관청이 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처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납세 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서 과세전 적부 심사나 이의신청 심사 청구 같은 불복 절차를 진행해서 권리를 챙길 수 있죠. 이게 5장에 나옵니다. 반면에 세관공무원도 납세 의무자에게 과세를 추가 처분을 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요. 11장 벌칙을 토대로 조사와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와 처분을 하게 되면 다시 납세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죠. 이게 전반적인 관세법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수입신고 부분을 봐서 관세법이 통관법적인 성격도 있구나. 그리고 납세자 권리 부분을 보고 쟁송법적 성격도 있구나. 행정 절차적인 쟁송법적 성격도 있구나. 그리고 세율과 품목분류, 국제법에 따르고 있는 품목분류와 세율을 보고 국제법적 성격도 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관세법 흐름인데 이 흐름 순서대로 관세법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2장, 6장부터 시작해서 6장, 8장, 7장, 2장, 3장, 4장, 9장 이런 순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1조부터 330조까지 순차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설명을 드렸고 내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용어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법의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관세 수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의 정의가 중요하고 이 수입의 정의를 하기 위해서 외국 물품에 대한 정의도 중요합니다. 먼저 수입의 정의를 보면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곳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이 보세구역을 경유하여 들어오는 경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를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보세구역은 관세법상으로는 외국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을 먹는 경우에도 소비 또는 사용으로 봐서 수입으로 볼 것인가, 과세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데요. 239조에 소비 또는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239조에 이 부분을 과세하지 않기 위해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의 수입의 정의 1회 수입의 정의 그리고 수입의 정의 중에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수입으로 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외가 있기 때문에 수입의 정의를 쓰고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239조에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대한 거를 작성할 수 있겠고, 그리고 240조에는 수입은 아니지만 수출입의 의제라고 해서 수입도 아니고 수출도 아니지만 수입으로 보겠다, 수출로 보겠다라고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10점 정도 문제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목차를 준비하셔서 암기하시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수출 반송입니다. 수출은 이제 내국 물품을 외국 물품으로 만드는 거니까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겠죠. 반송은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물품을 다시 외국으로 내보내는 경우를 반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외국 물품입니다. 수입 물품 정의를 보면 외국 물품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외국 물품에 대한 정의는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알아두기 박스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일단 수출신고 수리가 되면 외국 물품이겠죠. 수출신고 수리가 되면 외국 물품이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도 외국 물품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도착입니다. 그냥 해외에 있는 외국 물품은 우리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 물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위해서 도착한 물품을 외국 물품으로 보고 있고, 수입신고된 물품을 외국 물품으로 보는 거고,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아니라는 점, 이 부분을 알고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 수리가 됐다면 이 부분은 내국 물품이기 때문에 암기하실 때 이 도착 부분이랑 이 수리 부분을 염두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의 영해는 남의 땅이고, 이제 공해 같은 경우에는 그 공해에서 이제 채집 같은 것을 한 이 국적, 그 선박의 국적에 따라서 이게 내국 물품인지 외국 물품인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 알아두기 박스 5번에 여기 용어 정의 박스 5번에 내국 물품입니다. 내국 물품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 물품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지만 외국 물품이 아닌 것을 내국 물품으로 보고 있고, 수입 신고 수리가 된 물품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외국에 들어왔지만 수입 신고 수리가 돼서 내국 물품이 된 것. 그것을 내국 물품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 수획한 수산물 등도 내국 물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공해에서 채집한 것은 선박의 주체에 따라서 내국 물품, 외국 물품 여부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하시기 바라고, 디귿, 리을, 미음에 있는 부분은 행정 처리를 완료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디귿에 있는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 이 경우에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해서 수입신고가 수리가 되었다면 외국 물품이 아직 국내에 도착하지도 않고 외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국 물품으로 간주가 됩니다. 긴급 화물회 같은 경우에는 미리 신고 수리 행정 처리를 다 완료함으로써 바로 반출, 국내에 반입된 물품을 바로 반출해서 국내 사업장으로 물건을 반출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리을 미음 부분에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도 이미 반출 신고를 하는 시점에 행정 처리를 다 완료했기 때문에 수리와 관련 없이 내국 물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기준으로 내국 물품을 정의를 좀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동그라미 10번에 국제무역선이나 국내 운항선 같은 경우에는 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10번에 선박용품이 있는데 선박용품은 기존에 선용품이라고 불리던 게 용어가 조금 규정이 된 부분이고, 선용품은 정의랑 사용소비 규정, 그리고 허가 규정, 그리고 환급 규정까지 묶어서 10점짜리로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계해서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여기 수리용 예비 부분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관세법 기본 통칙 보시면 뭐 직접적으로 자체 수리 교체할 수 있는 소모 시설의 부분품, 부속품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정의에는 없지만 별도로 그렇게 뭐 자체 수리할 수 있는 것만 해당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번의 통관 같은 경우는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서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수출입 물품 통관 설명하면서 수출 수입 반송까지 수출입 물품의 통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통관 중에서 부가징수하는 것은 수입 물품만 해당한다, 수입만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4번과 15번에 환적이 있습니다. 환적은 이 동일한 세관의 관할 구역에서 나가는지 아니면 다른 세관의 관할 구역에서 옮겨 싣고 나가는지 이게 중요한데요. 복합 환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 물품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물건을 옮겨서 다시 나가는 경우를 환적이라고 하는데 외국 물품이 들어와서 보세 운송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 부산 세관에서 다시 나가는 경우 이거를 복합 환적이라고 합니다. 이 차이는 어느 세관, 동일한 세관에서 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관에서 하는지, 보세 운송이 필요한지 아닌지 이 두 개만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체크하셔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7번과 18번의 세관공무원이나 탁송품 같은 규정은 추후에 탁송품은 문제가 10점짜리나 15점짜리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의 부분에 이 탁송품 정의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은 관세 징수의 우선 파트입니다. 관세 징수의 우선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입물품이 들어와서 보세구역에 장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보세구역에 장치하는 도중에 물건을 계속 빼지 않고 수입물품을 그대로 계속 둠으로써 물건이 체화되는 경우입니다. 이 체화 물품이라고도 많이 말을 하게 되는데요.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계속 있고 관세를 내지 않다 보니까 이 수입물품 자체를 처분해서 관세를 내는 경우입니다. 이 이렇게 관세 징수를 할 때에는 이런 체화 물품, 수입물품에 대한 거는 반드시 관세부터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징수의 우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수입물품을 매각해서 만약에 대금이 발생한다면 그 대금을 관세부터 납부하고 나머지 처분을 해라 라는 규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관세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수입물품을 매각해서 대금이 생긴 게 아니라 이 수입물품의 납세 의무자의 일반 재산, 뭐 자동차라던가 일반 재산을 처분해서 대금이 나온 경우, 이 경우에는 수입물품이 아닌 일반 재산이기 때문에 국세와 동일한 순위이기 때문에 배분 추후에 대금에 대한 배분 절차를 거쳐서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 징수의 우선이라고 한다면 수입물품인 경우에 수입물품을 매각해서 대금이 생긴 경우에 관세부터 내는 거고 그 이외의 일반 재산인 경우에는 대금을 국세와 동일하게 배분 절차를 거쳐서 납부를 해라 라는 규정이 총칙에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국세 등의 부가 징수입니다. 관세법에서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관세를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관세는 0이고 관세는 없고 내국세만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세가 0%인 경우에는 관세가 애초에 없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국세, 부가세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는데 내국세가 관세 체납은 없는데 내국세만 체납이 있고 내국세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모두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징수 편의를 위해서 세무서장이 대신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요건으로 관세의 체납은 없고 내국세만의 체납이 있을 경우 그리고 내국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겠죠. 근데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세법상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같은 불복 절차가 진행 중에 있거나 아니면은 압류, 매각, 유예 같은 것들을 받아서 당장에 처분을 할 수 없거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고 내국세만 체납이 있더라 하더라도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고 세관장이 징수를 해야 됩니다. 세무서장이 만약에 이렇게 요건에 해당되어서 세무서장이 징수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관세체납 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요. 플러스 체납자에게 앞으로 내국세 체납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징수를 할 거다라고 하는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절차라고 보시고 준비를 해두시면 만약에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물에 대한 출제가 됐을 때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징수편이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징수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절차는 이렇다. 라고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의의를 반드시 꼭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법 적용의 원칙입니다. 이게 총칙 규정이다 보니까 이 관세법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법 적용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와서 쓰려고 하면 제대로 암기를 해두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제로 작성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암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 금지, 그리고 신의성실, 그 다음에 세관공무원 재량이 한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법 적용의 원칙은 사실 과세관청에 적용되는 겁니다. 과세관청. 과세관청이 이 법을 적용해서 해석할 때 과세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한 목적성에 비춰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부가징수를 함에 있어서 원래는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걷게 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세관공무원 재량으로 해석을 잘못해서 재산권을 침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는 건데요. 이 과세의 형평이라고 하는 거는 과세권자와 납세자의 형평도 해당이 되지만 서로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도 과세의 형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한가 부당한가가 아니라 정당한가 부당한가 라는 입장에서 이게 정부당성에 비춰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에 국한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당한가 부당한가, 납득이 가능한 정도인가 이거를 비춰서 법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소급과세 금지 원칙 자체가 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원칙 중에 하나로 이것도 과세관청에게 적용되는 원칙인데 소급과세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해석이나 관행이 이미 있는데 이 관세법 과세관청이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서 납세자에게 이게 적법하니까 이걸로 적용을 해 라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는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으로 소급해서 과세할 경우에 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 침해할 수 있고 납세자의 권리도 부당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의성실 원칙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함. 세관 공무원의 직무 수행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걸 보면 신의 성실 원칙은 과세 관청과 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납세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할 제재 수단이 있습니다. 뭐 가산세라던가 벌칙이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는 어차피 당연하게 이런 제재 수단에 따라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신성실 원칙 같은 경우에는 과세 관청에게 적용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신의성실 원칙 요건에 대해서는 교재의 그 박스에 1, 2, 3, 4로에서 나와 있는데요. 이 과세 관청이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고 견해 표명이 정당하고 납세자에게 기측 사유가 없고 납세자가 견해 표명에 대해서 신뢰하고 행위함으로써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할 것. 그래서 과세 관청이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는데 납세 의무자가 그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했고 과세 관청이 그게 아니야 라고 이게 맞아 라고 다시 적용을 했을 때 납세자의 불이익이 올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과세 관청에 따르지 않고 납세 의무자 의견에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과세 가격 결정 방법 사전 심사, 품목 분류 사전 심사, 원산지 사전 심사 심사를 받아서 과세 관청에 견해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견해 표명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과세 관청이 적법한 새로운 견해 표명을 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고쳐라 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0%라고 견해 표명을 줬는데 내가 다시 보니까 이게 0%가 아니라 8%야.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성실 원칙의 이 소득과세 금지 원칙이 사실은 신의성실 원칙이 신의성실 원칙 안에 이제 소득과세 금지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세 관청의 새로운 견해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공적인 견해 표시에 따라서 행동한 납세 의무자의 행위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하여야 하는 거죠. 그 다음은 세관 공무원 재량의 한계입니다. 이 관세법에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뭐뭐, 세관장이 정하는 뭐뭐 이런 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고시를 통해서 보통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세관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고시로 나오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에 세관장이 현장에서 이제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경우에 세관 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재량의 한계를 두고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는 한계를 엄수한다라는 표현을 조금 집중해서 만약에 나온다면 이 한계를 엄수한다라는 표현을 꼭 써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세관 공무원이 한계를 엄수하지 않고 재량의 한계를 넘어서 재량권을 행사했을 때 납세 의무자도 이런 세관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5장에 나오는 납세자의 권리, 불복 절차 부분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간과 기한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은 총칙이기 때문에 이 법 전체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으로써 기간과 기한이 나올 경우 기간과 기한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점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산일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즉, 1일부터 10일. 얘가 기산일이 되는 거고, 기산일이 존재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규정을 다 볼 수는 없고, 이 민법 규정에서 볼 만한 거는 초분시, 이 기산일이 초분시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일, 월, 연으로 되어 있을 때는 1월연으로 되어 있을 때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민법 규정은 요거 2개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그 다음은 기한입니다.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특정 시점의 소멸. 이 부분이 기한이고요. 기산일이 있는 이게 기간입니다. 기한은 법률 효과가 소멸되는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관세의 납부 기한도 어떤 납부를 해야 되는 마지막 날이 기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세의 납부 기한을 이어서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납세 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과세 요건이 성립하고 납세 의무가 성립해서 납세 수입 신고를 통해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된다면 그 날로부터 수입 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신고 납부 원칙이기 때문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까지 이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해라 라고 하는 경우에 원칙적인 납부 기한이고, 예외적인 경우 부가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가고지는 세관이 직접 부과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납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그리고 즉시 반출 신고가 있습니다. 즉시 반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즉시 반출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수입 신고를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에 납부 기한은 수입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반출 신고로부터 10일 수입 신고 15일 총 25일이라는 납부 기한 연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사전 납부라고 해서 납세 의무자가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부하고 싶다라고 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 사전 납부도 가능하고요. 월별 납부 승인을 받은 업체인 경우에는 월별 납부도 가능해서 월말까지 같은 동일한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월별로 납부할 수 있고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도 이 납부 기한의 예외 사유로 하나로 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월별 납부나 분할 납부,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같은 부분은 문제풀이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보정이랑 수정 같은 세액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이 보정 신청한 날의 다음 날 수정 신고한 날에 다음 날이 납부기한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납부기한의 예외로 해가지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정 신청이나 수정 신고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 바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실무적으로 이거를 화주분이 보정 신청, 수정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이 다음 날이다라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촉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서류의 송달 등입니다.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직접 발급, 인편, 우편, 전자송달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화주가 특정이 불가능하고
납세 의무자 주소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 공시송달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세관의 게시판 같은 경우에 게시판 같은 데다가 이제 공시송달을 하게 되는데요. 공시송달을 하게 되면 14일 공시송달, 그러니까 공시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이 된 걸로 봐서 이제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공시송달 14일 플러스 보세구역 반입명령이라고 추후에 배우게 될 것도 공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주, 공시일로부터 2주, 그리고 심사청구 결정통지, 납세자의 권리 파트에서 불복 청구 진행하는 경우에 심사 결정 통지, 불복 방법 통지 시도 공시를 하는 경우 10일, 공시일로부터 10일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납세고지서의 송달하면서 공시송달 예외 규정으로 보세구역 반입명령 공시랑 심사청구 결정통지, 불복방법 통지, 공시일까지 한 번에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신고 서류의 보관 기간은 1차 준비하실 때 뭐 수출 신고 필증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서류를 보관해야 되는지 모두 다 정리를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2차에서는 그냥 기간 정도, 어느 정도 보관해야 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관세법 1장 총칙, 관세법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2장 과세 가격과 관세 부가징수 파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